민주당이 정권을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호남 민심을 잡으려는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한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대선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19일 광주 전남 언론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과제는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고, 그리고 70년 적폐청산과 공정한 나라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권력 담당자를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권력 담당 세력을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나라를 바꾸는 게 목표인 것이죠.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종주 무등일보 편집국장의 진행으로 여균수 광남일보 논설주간과 오치남 남도일보 편집국장, 기현호 전 광주일보 편집국장, 김우관 전 전남매일 편집국장이 각각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일단 탄핵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객관적으로 맞히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국민들의 뜻을 어기고 기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게 정치는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것이고 대신 집행하는 것인데, 이게 제가 재밌는 숫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작년 탄핵 국면에서 발견한 숫자인데, 이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결코 탄핵에 동의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일부가 찬성을 했죠. 그건 결국 국민들의 압박을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인데, 그 숫자가 아주 재미있다는 거죠. 탄핵 의결하는 날 여론조사에 의하면 78.1%인가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 300명의 78%가 정확하게 234명입니다.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됐죠. 즉 국민들의 뜻이 어쨌든 정치에 반영된다는 것이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 심의 결과도 판결 결과도 결국은 국민의 뜻, 압도적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그와 다른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소회라면 제가 처음에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제가 첫 집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제가 공지하고 청계광장 첫 집회 날 갔습니다. 10월 29일인가 그렇죠. 그날 퇴진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저보고 저 정치인이 저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여러 영역에서 지적이 많았어요. 무책임하다, 과격하다. 또 일부는 그때 대개는 이선 후퇴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죠. 또 그 다음 단계에 제가 탄핵이라고 하는 강제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임의 퇴진은 불가능할 걸로 보인다. 라고 했더니 역시 비난받고 했지만 결국은 제가 주장하는 바대로 다 최종 결론이 났지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국민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의 뜻이 반영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0년 넘도록 한 번도 못 해봤던 그야말로 국민의 손으로 국민을 배반한 권력자를 권좌에서 내쫓는 그런 무혈 명예혁명이 이번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촛불 전국에서 제 지지율이 국민들의 기대가 갑자기 급상승해서 저도 좀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이 다시 또 조정된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촛불을 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명확하게 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 이 70년의 적폐, 불공정, 불평등, 격차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나라 좀 만들자. 공정국가에 대한 열망이 그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그야말로 공정한 나라, 불법과 탈법, 불평등이 시정된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 평생을 바쳐왔다고 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좀 이렇게 코드가 맞아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시대 정신과 국민들이 원하는 바, 그리고 거기에 다른 정치인들이 망설이고 참여하지 않을 때 과감하게 국민의 뜻을 쫓아서 탄핵, 또 퇴진, 처벌, 재벌해체 이런 것들을 국민과 함께 외쳐주는 속에서 국민들이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같이 할 사람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네. 원래 대세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선과 예선은 좀 다릅니다. 여론조사로 물어보면 5천만을 대표하는 표본에 해당되는 분들이 표본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5천만 국민들의 그냥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될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세라고 하는 걸로 가게 됩니다. 특히 반기문, 여권의 반기문, 야권의 문재인, 이렇게 양강구도로 프레임이 설정되다 보니까 국민들 눈에는 그 두 사람밖에 안 나오고, 전에 보이던 이재명은 어디 갔지? 이러고 막 찾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보도도 잘 안 나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선은 될 사람, 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돼야 될 사람을 뽑기 위한 적극적 지지층들이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기를 바라고, 또 이 세상에서 뭘 한다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할 사람이 누굴지, 그거는 결국 과거의 이력으로부터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마지막 판에 가면 모든 사람이 하는 공약이 다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좋았습니다. 왜? 다 긁어 모았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공약 자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별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변별하느냐? 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과연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진짜 이 말을 지켜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선택을 결국은 하게 되고, 거기서 저는 제가 그야말로 변방사도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기라성 같은 광역시도지사들, 뭐 당대표급 이런 대단한 분들을 뭐 과분하지만 어쨌든 제치고 야권의 이 두 번째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도 국민들의 그러한 기대가 쌓인 기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공약 이익률 96%, 예를 들면 대규모 부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대규모 부채를 청산하고 정부와 싸워가면서까지 전국에 소문날 만한 복지 정책을 관철해서 실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력을 보는 거고, 이때까지 거짓말 안 하고 말한 건 다 지켰고, 또 하는 공약들도 터무니없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다 구체적 예산 조달 방법까지 다 제시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비록 덩치는 작은 변방의 장수에 불과하지만 진짜 큰 권력을 주고 맡겨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고 확신 가진 분들이 많으면 제가 경선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선은 5천만 명이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저번 2012년 선거에서도 120만 명 정도가 신청해서 한 60만 정도가 투표했죠. 60만 겨우. 그럼 이번에 2배가 참여한다고 쳐도 200만이 참여해서 한 120, 30만 명이 투표한다고 봐야 되는데 60만 명이 투표해주면 이기는 겁니다. 이 60만 명은 집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왔을 때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꼭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열정을 가진 새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70년 적폐, 친일, 독재, 부패, 학살 정권들을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 만들 사람 이재명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시다시피 노동자 출신이죠. 세상의 정치는 약자를 보호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게 정치가 하는 일입니다. 강자에 빌붙어서 약자들을 뜯어먹으라고 또는 약탈하라고 있는 게 정치가 아니죠. 저는 그 약자들을 보호하고 강자에 저항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그 일에 제 모든 걸 바쳐왔습니다.
구속도 감수하고 가족 분란도 감수하고 정말 모든 걸 바쳐왔죠. 상처도 많습니다. 전과자 낙인도 지키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도 제가 해왔던 이 목표 결국 버리지 않을 거라서 저는 국민들이 그걸 인정해 줄 것이고 지금은 잠시 밴드웨건 효과가 많이 발휘되는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역대 대통령들을 두고 이제 그 정신을 얘기하는 게 정치권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소위 뭐 또 아주 짧은 단어로 뭐 친노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호남 정신, 광주 정신, 또 호남의 정서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안타까운 건 현실이 맞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눈에 잘 안 띄고 사실은 역량도 뛰어나고 좋은 분들이 많죠. 많은데 대한민국 정치의 참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그게 발휘가 못 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역차별. 역대의 소위 대한민국의 독재자들 이들이 독재자, 뭐 학살이든 뭐 친일을 했든 이 나쁜 짓을 하면서 이 나라를 지배해왔던 독재자들이 쓰는 수법이 뭐냐면 이 다수를 지배하는 전략으로는 분할 지배가 아주 기본입니다. 편을 나누는 거죠. 편을 나눈 다음에 싸움을 시키고 갈등 대결을 시키고 한쪽을 좀 집중 지원하고 한쪽을 홀대함으로써 차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차별받는 쪽이 저항하는 만큼 우대받는 지역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죠. 아주 나쁜 원래 하나의 공동체 경영을 해야 하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죠. 분할지배. 한 지도자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통합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갈라서 싸움시키고 불이익 주고 이익 주고 이래서 자기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거야말로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적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자들이 소위 영남을 기반으로 하면서 호남을 홀대했죠. 과거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 선거에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 선거에는 김대중이 박정희보다 표를 덜 얻었는데 박정희가 호남에서 표를 더 많이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자기가 권력을 갖고 난 다음에 분열을 시키고 여기를 홀대하면서 경상도를 자기 정치 기반으로 만들면서 역전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지배 정책의 결과물이어서 참으로 억울하고 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서 교정해야 될 현재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뭐 두 가지죠. 중앙과 지방 간의 이 불균형, 불공정을 해소하는 겁니다. 지방의 권한과 예산과 조직과 기회와 자원과 뭐 산업 이런 것들 지방으로 많이 배치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각 지역 간의 불균형을 또 해소해 줘야 됩니다. 낙후된 또는 배제된 지역에 대한 좀 추가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호남은 지방차별, 지역차별의 두 가지 중복적인 피해를 받고 있어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두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또 이런 현실적으로 이제 호남 출신의 호남의 태를 묻은 또는 호남에 직접적 어떤 연고를 가진 정치인이 없는 그 아쉬움들을 우리 호남인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이 물질적 인연 관계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소위 저는 친노라고 뭐 하면서 저는 비노 또는 뭐 반노 이렇게 분류당하기도 하는데 저는 반노는 아니고 그러나 비노도 아닌데 인간적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관계를 맺은 일이 있냐면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무현의 정신과 이상과 비전과 그 열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하죠. 그 점에서는 저는 친노가 맞다.
또 호남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광주와 직접적인 어떤 인연은 없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내 인생 자체를 통째로 바꿨고 원래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제 인생을 바꿔준 것이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를 제 사회적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 그랬으니까요. 제가 어거지로 만든 게 아니라 내 삶의 원천이고 그 후에 우리 광주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과 정의 그리고 연대와 투쟁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열정 이런 것 저는 결코 버리지 않고 제 삶에서 실제 녹여왔다는 겁니다. 그걸 녹여서 지금까지 공정한 국가 건설, 공평한 나라, 부패한 자들이 지배하는 이 비정상을 청산하는 것. 제 인생을 바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호남 정신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냐라는 점을 좀 받아들여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함께 살아가는 인류 공동체가 만든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뛰어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구성원들이 어떤 전체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동원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그야말로 이 나라의 주인이고 우주의 무게를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종교적으로 해석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죠. 뭐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구성원 부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이 다 완결된 주체다 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단한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어렵겠죠. 문제는 이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적이긴 한데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은 아닌 거죠. 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걸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고 파괴한 자들이 다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걸 지배하기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부 수립 당시 합의해 놓고도 실제로는 이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라를 팔아먹고 그 다음에 일본의 강제적 그 침략 그리고 이 수탈에 동조했던 이 매국 세력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그대로 복귀했습니다. 지배계국으로. 그리고 4.19 혁명으로 이걸 좀 깨봤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 일본군 출신의 매국 세력이 다시 쿠데타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80년 5월에 또 열심히 싸웠는데 그 결론은 역시 전두환이라고 하는 신군부 세력. 그 얼굴만 바꾼 친일 매국 세력이죠. 이들이 다시 복귀했고 또 그 후에 87년 이후에도 노태우가 복귀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는 다시 이들이 지금 잠깐 쫓겨나는 것 같지만 다시 얼굴을 바꾸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70년 동안 성공했던 게 이번에 와서 실패할 것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머쥘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도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고 한눈 팔면 안 되는데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광주 정신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가치,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죠. 인권을 지키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고 그야말로 인간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싸우고 이걸 침탈하는 자들에게 그냥 목소리를 높인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싸웠죠. 그야말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 바쳐 싸워서 잠시 졌지만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 이긴 결과로 결국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87년 소위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쟁취해냈죠. 저 같은 사람도 바꿨죠. 대학 교정에서 광주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사진과 그 철필로 긁은 이 유인물 그 잘 안 보이는 그 글자들을 읽으면서 결국 사람을 바꿔서 87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광주 정신 곧 민주주의 정신이고 포기하지 않는 인권과 정의와 자유와 평등을 향한 처절한 투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사태를 폭도들의 폭동이라고 욕하면서 그야말로 그 희생자들을 비방하고 비웃던 공장 노동자, 지금으로 말하면 일베 같은 그런 사람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정신과 일치하는 광주 정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삶 전체를 지금까지 바쳐왔습니다. 거의 일치한다고 보는 거죠. 이번 촛불혁명의 정신도 결국 저는 광주 정신의 새로운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